정부가 북한으로 추방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오늘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선박에는 혈흔 등 증거가 남아있어 성급한 북송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에게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내용을 직보한 현역 중령에 대해 정병두 국방장관이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어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원 적자를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입동인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낮은 1.1도를 기록했고 파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입 수능을 치르는 다음 주 목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윤지호 씨가 돌연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지적한 여성단체 성명을 인용하며 젠더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전이 지난 201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나섰지만 일부 친여 인사들이 포함된 태양광 조합의 압력으로 대선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어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남아있던 북한 주민 2명을 서둘러 북송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까지 북한으로 인계해버렸습니다. 비록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또 왜 이런 일체 사실을 쉬쉬하려 했던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가 오늘은 오후 2시쯤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를 북한으로 인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봤습니다. 배 위에 혈흔이 있어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진술이라든가 이들이 도주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배 안에서의 그 상황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확할 때 저희가 명확히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범행 도구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마저 돌려보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송한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송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 정부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 둘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살인마 집단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실을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 역시 좀 이상합니다. 국방부가 오늘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만 북한만 등장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번에 삼척항에 목선 그 사건만 우리 생각하더라도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추가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날 하여튼 우리가 작전을 해서 합동조사회로 넘길 때까지 상황은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송 방침도 이미 송환이 이뤄졌다는 것도 모두 뒤늦게 알았습니다. JSA 대대장 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격리의 구호까지 붙이며 상세하게 보고했던 사실을 장관은 몰랐던 겁니다. 김유근 1차장은 군의 삼척항 목선 은폐 축소 논란 당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비선란이 구축한 거 아니에요? 장관 패싱하고. 어떤 연유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선박을 예인한 이후
북한 주민 조사 과정은 군 작전이 아니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조사 과정에도 국방부 정보요원이 파견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보고 체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A 중령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지휘 계통이 있는데 장관을 뛰어넘을 정도로 보고하는 게 맞는지 볼 계획이라며 현직 대대장이므로 현장 조사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사 소속의 A 중령은 관할 지상작전 사령부나 합참 등이 보고 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요, 북한 주민을 귀순으로 받아들이고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요, 북한 이탈 주민법 제9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탈북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근거는 이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조항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만약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요, 이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자,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만 납포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과연 충분한 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어제 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죄를 짓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도요, 북한 주민이 살인 등의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통일부 자료를 보면요, 2011년 이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서 탈북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 9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만 발급해줬고 이 정착금이나 교육 같은 탈북민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추방 조치가 이 탈북을 계획하고 있던 북한 주민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공개 처형을 한다면 결국은 너네가 이제 남쪽에 가봐야 이런 사람들이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례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도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쪽으로 다시 되돌려보내긴 했습니다. 자, 지난해 통일부는요, 이 최근 5년간 북한이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했다 이렇게 했었죠. 2013년에 6명, 그리고 2014년에 2명, 2015년에 5명 이렇게 시신의 송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으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4년도 강원도에서 12명의 부대원을 사살하고 월북한 조준희 일병. 자, 이후에 북한에서 훈장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 북한이나 우리나 월북과 탈북에 대해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때그때 시대 분위기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자꾸 쉬쉬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 방한합니다. 미 동아태 차관부와 방위비 대표 등이 이번 주 줄줄이 한국을 다녀갔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또 방한을 할 예정이어서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막판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복원이 어렵다면 일단 종료 시점이라도 연기하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둔 오는 14일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산 기지를 통해 방한합니다.
앞서 한국을 다녀간 스티렐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 크라크 경제 담당 차관에 이어 미국은 이번에도 에스퍼 장관의 방한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meet with many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who share our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과 논의할 의제 중 일부라며 해결을 낙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은 방한 때 지소미아 종료 일자를 연기하는 방안을 내며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종료 유예 방안입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정보위에서 복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중기 가장 덕을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탓이라며 일본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청와대와 군은 북한이 ICBM 이동식 발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시험 사격 때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면서 하단부에는 거치대 즉 발사 패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4년 전부터 ICBM용 이동식 발사대 6기를 보유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를 박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2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 화성 15형입니다. 미사일의 하단부에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지상 거치대인 발사 패드입니다. 미사일의 중심과 발사를 도와주는 장비인데 이것을 차량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식 발사대임이 확실하고 재작년 7월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할 때도 북한은 이 발사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군은 차량에서 직접 발사한 게 아니란 이유로 ICBM의 이동식 사격 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도 발사 패드를 이용해 쐈고 우리 군도 이동식 발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ICBM 발사 때 충격 방지용 별도 설치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 ICBM용 이동식 발사대를 6기나 확보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평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미 ICBM용 론처가 6기 있다는 걸 2015년에 국방부가 미 의회에 보고했고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100기 안팎 보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까지 열렸고 북한 비핵화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노릴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8개월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있었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 국방부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육상, 해상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려는 북한의 의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을 기준으로 20에서 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이 현재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2해 위협이었던 북한이 이제는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드 사양 향상을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조국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에 뼈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후 첫 대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보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더니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자료만 살펴봤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인연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수사 최일선에 섰던 당시 윤 지검장은 고 검장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했죠.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단행하자 여권의 시선은 돌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대들 것 같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석열이 항명한다는 반응이었죠. 문 대통령도 검찰은 행정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죠.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검찰개혁 요구에 윤 총장은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금지 등의 개혁안들로 적극 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윤 총장은 조국 수사는 현 정부에도 결국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청와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윤 총장은 최근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져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만큼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장군 멍군을 부르게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영상을 정의당이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고 의사소통도 자유로웠다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묻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방송학사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금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추징금과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임 부대표는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이버 샷은 혹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요. 국회에 출석한 이모선 경찰청 차장은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은 연말에 철수하지만 근접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근접 경호를 계속 제공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 경호는 계속돼야 되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9월까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26조 원이나 더 많아서 재정 건전성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거치지 않는데 복지를 내세운 정부의 씀씀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어들인 수입은 359조 5천억 원. 반면 같은 기간 사용한 지출은 386조 원에 달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26조 5천억 원의 적자 상태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행보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로는 1999년 7월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적자 규모에 정부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에서 정부는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470만 가구에 5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 수입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도 57조 원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확대와 함께 특히 노동시장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재정 수치를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76조 4천억 원의 재정 수입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곳간을 열어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해지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지난해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권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지된 생명보험은 734만 2천 건입니다. 해약 환급금은 48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 40조 원을 넘어선 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자에게 물어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많지. 돈도 없고 뭐 설계사들이 종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상품들이 새로 계속 나와버리니까 좋은 상품을 하려고 해지하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야. 해약자들은 평균 581만 원을 낸 뒤 405만 원을 돌려받아 해약 환급률이 70%에 그쳤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니 원금에서 30%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도 해약하시지 마시고 해당 보험의 계약 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사망 뒤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쌓아두던 보험금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하루 사이에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입동인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에서는 올 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14일 목요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목도리와 장갑, 마스크는 물론 긴 패딩까지 입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쌀쌀하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도 추울 것 같아서 입고 나왔는데 날씨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따뜻한 것 같아요. 입동인 오늘 서울에선 첫 얼음이,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에선 처음으로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찬 공기를 몰고 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를 나타내는 등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았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진 세종과 경상, 충청 등의 내륙 지역엔 오전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토요일 오후부터 서서히 풀리고 일요일엔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떨어져 수능일인 14일 입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일은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기상청은 최근 10년간 수능일의 평균 아침 기온이 4.6도였지만 올해 수능일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어제 TV조선이 윤지호 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윤 씨가 돌연 SNS를 통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지적한 여성단체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국내 송환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 조치가 취해진 뒤 배우 윤지호 씨는 자신의 SNS에 한 여성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도리를 발로 걷어차는 사진을 올립니다. 윤 씨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는 명예훼손과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 사건을 젠더 이슈로 돌리며 돌연 민감용 경찰청장을 비난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말하는 시민의 여성은 없다. 증언자 윤지호 씨를 공격하는 데 걸고 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는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적색 수배 대상이 아니며 후원금 반환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은 내려졌지만 바로 국내 송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경찰이 윤 씨를 체포하더라도 윤 씨가 본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을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불복 사유를 대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여부를 캐나다 법원 등에서 판단을 해서 경찰은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됐지만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는 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강제 추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송환 불응을 대비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최 시인은 통쾌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내용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최 시인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시인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시인 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통쾌합니다.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 등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은 시인의 다른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보고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한 자산운용사 최대 주주를 수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 강남의 한 중견 건설업체 사옥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건설사 회장의 장남이자 부사장을 역임한 A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1조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대 주주로 유 전 부시장과 수년째 알고 지내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A씨가 설립한 자산운용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2월 금융위원회에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해당 투자기구 해지나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골프채를 선물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기록한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유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음식점으로 위장한 뒤 집단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30대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높은 입장료에도 SNS 회원만 2,000명에 달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업소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내부는 검붉은 조명으로 어두컴컴합니다. 39살 A씨는 지난 1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회원제 스와핑 관음바를 운영했습니다. 주택가 음식점으로 위장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 그냥 평범한 진짜 중요한 아저씨 아줌마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업소 500m 거리 안에는 학교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어도 뭐 택배 업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애들 보는 데만 해. A씨가 운영한 업소는 SNS 회원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참여 회원이 모집된 날에만 업소 문을 열며 음성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부 불법 영업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내가 성매매가 맞겠죠? 알선이라든가. 추가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A씨는 맥주 8병을 12만 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맥주 2병에 15만 원을 냈다는 손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A씨가 성매매 알선 비용을 술값에 포함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합 원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소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집주인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락거리기도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합 원룸. 한 여성이 빈 방에 들어와 불을 켜더니 방 안을 살펴보고 다시 나갑니다. 집주인 A씨가 세입자 허락 없이 방에 들락거리는 모습입니다. 불안했던 세입자가 설치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그걸 저뿐만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그 무단집이 한 적이 있다고 다 호소를 해가지고. 더 심각한 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년 전 이곳에 살았던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00만 원을 1년 소송 끝에 겨우 받아냈습니다. 너네가 방을 늦게 빼줘서 계약이 취소된 거니까 보증금 다 안 줄 거다. 그리고 공실난 부분에 대한 월세도 물어라.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올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박모 씨 역시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날 200만 원 돌려줬다. 현금으로 돈 돌려받은 게 없는데. 보증금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 학생들 입장에선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들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지급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실에 따른 손실부담 문제 등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방에도 물이 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는 광고 제한 조치에 해당해서 유튜버들에게 수익 창출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관련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광고주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각광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구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구글의 노란 딱지 정책으로 광고 수익을 받지 못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0여 개 보수 유튜버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노란딱지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유튜버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시작된 노란딱지는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영상이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구글 측이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입니다. 한 전직 언론인은 구글 코리아가 편파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 영상을 올리면 노란 딱지가 딱 붙습니다. 미국에서 야당 지도자의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까? 진보 유튜버에 비해 보수 유튜버의 노란 딱지 비율이 높다고도 합니다. 자유 유튜버 연대는 기자회견 영상을 미국 구글 본사로 보내 이른바 노란 딱지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진영 논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광고주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본인 채널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자사고 외고 일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소요 예산이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졸속 발표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사고를 없앨 수 있는지 법적 논란에도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 총 7,700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 전환할 때 5년간 총 얼마가 일반고를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7,700억 정도? 하지만 오늘은 액수가 바뀌었습니다. 5개년도 얼마 들어요? 다 하면? 1조 5억 정도 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숫자 틀렸나 봐요. 59개교, 자사고, 외고, 국제고까지 포함해서 1조 5억 정도가 들고요. 오늘 바꿔 말한 1조 5억 원이란 액수도 교육부는 오늘 오후 1조 500억 원이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법적 논란도 큽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은 자사고 등의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폐지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행령 독재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한국당은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탓에 학생들이 여름엔 찜통 그리고 겨울엔 냉골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면서 지난 2016년부터 한국전력이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 한전은 돌연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에 일부 친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태양광 조합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한전은 하지 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빼곡합니다. 한전과 산하 발전사들이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가져가는 대신 학교에 연 2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4월엔 1호 학교 준공식과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대선 이후 갑자기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유가 뭘까? 대선 한 달 뒤 일부 친여권 인사가 포함된 태양광 조합 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에 낸 제안서입니다.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합이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중기부에도 같은 내용의 규제 건의를 올렸습니다. 한전이 이라는 공기업이 하면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 협동조합의 요구대로 다 된 겁니다. 협동조합들은 이후 10개 학교에서 666.51kW치 계약을 따냈습니다. 1kW당 평균 공사 단가를 감안하면 1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참여를 갖다가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을 키워가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전은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학교 태양광 설치는 3년 전 목표의 3.8%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여성 시장이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대가 여성 시장에게 빨간 페인트를 붓고 머리카락을 자른 건데요. 이 칠레도 반정부 시위가 범위를 넓히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로 들끓는 중남미 상황을 유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맨발로 도망치다 시위대에 붙잡힙니다. 시위대는 여성이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대로를 걷게 한 뒤 무릎을 꿇리고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이 여성은 볼리비아 소도시 빈토의 파트리시아 아르체 시장입니다. 최근 볼리비아에선 모랄레스 대통령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면서 20살 학생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위대는 시장이 친정부 시위대를 동원해 충돌을 일으켜 학생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잔인한 납치라고 비난했습니다. Sí, las mujeres, porque ha habido 3 muertos, señores. Un menor de 17 años del colegio San Martín de Porres. 칠레에서도 불평등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범위가 커지면서 도심 쇼핑몰과 부촌에서도 방화와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피네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월 54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술 애호가들이 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덕분에 김환기,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세계적인 작품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우환, 김창열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28명 작가들의 작품 49점이 전시됐는데 모두 김희근 벽산 엔지니어링 회장이 소장한 작품들입니다. 김 회장은 1985년 판화 구입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약 1000점의 미술품을 수집했는데 그의 애장품 중 일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진짜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많아서 좋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미술관. 김환기, 천경자, 로버트 인디애나 등 전시된 회화 작품들은 모두 안병광 유니온 약품 회장의 소장품입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2년 사재를 털어 미술관을 개관해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컬렉터들이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서 예술가들도 좀 더 힘을 얻고 또 이러한 힘이 한국 미술을 세계화로 나가게 하는데 아마 커다랗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렉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소장품을 대중과 향유하려는 컬렉터들의 노력들이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물이 절반쯤 담긴 컵을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자일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반이나 남았다고 한다면 낙관주의자겠죠.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보는 시각이 훨씬 다양할 수 있다는 패러디가 온라인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보시죠. 이를테면 물리학자는 컵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래는 물로, 위는 공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회의주의자는 컵에 담긴 게 진짜 물 맞느냐고 하고 허무주의자는 물도 컵도 다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주의자는 어떨까요? 물이 컵 윗부분에 있고 아래는 공기로 차 있다는 꿈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느냐고 하기도 하고 또 반면 아직도 절반이 남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이 절반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던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겁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든 국민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시행령 하나 고쳐서 밀어붙이는 그 용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백년지계가 아니라 교육 순간지계라는 말도 나올 법합니다.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이 넘어온 사실을 닷새나 쉬쉬한 끝에 슬그머니 돌려보내려다 들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알려졌고 통일부는 마지못해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송환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 북한 눈치 보기에 또 하나 서글픈 사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우왕좌왕하는 풍경도 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과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고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손을 내밀어 환담했다는데도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권당의 싱크탱크에서는 모병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새 벌어진 일만 꼽아도 이렇게 숨이 가쁜데 지난 2년 반 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하산길에 비로소 보이더라는 시가 있습니다만 정권의 내리막길은 꽃길보다는 돌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눈에는 아직 컵 안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런지요. 1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의 하산길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될 정도로 정말 추웠습니다. 절기 입동다웠는데요. 주말에는 오늘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그래도 날은 맑아서요.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 나들이 가기 괜찮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날이 차츰 흐려집니다. 오후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파주가 영하 2도, 서울은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부산이 20도, 서울과 전주는 17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 한파가 예상되고요.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는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